저는 올해로 105살이 되었습니다. 제 나이가 되면 사람들은 의뢰 이런 말을 기대합니다. 자녀에게 잘해 주십시오. 며느리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사랑을 아끼지 마십시오. 저도 한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사랑이란 줄수록 돌아온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이 베풀수록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100년을 살아오면서 저는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며느리에게 지나치게 잘해주는 시어머니가 결국 아들마저 잃어버립니다. 이 말이 낯설게 들리실 겁니다. 어쩌면 억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오로지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어떻게 그것이 잘못이란 말인가? 그 마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마음 속에 우리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사랑은 양령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알고 지내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며느리를 위해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반찬을 만들어 보냈고 명절이면 며느리 몫의 옷까지 챙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시어머니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70대가 되었을 때 그녀의 아들은 점점 연락을 줄였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이름만 들어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인가 하고 밤마다 울었습니다. 그녀가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만 사랑의 방식을 몰랐을 뿐입니다. 인간은 받는 것이 지나치면 감사함보다 먼저 부담감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냉혹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105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삶의 시작과 끝을 지켜본 저는 이 사실 앞에서 더 이상 눈을 감을 수 없습니다. 받은 것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그 무게를 갚아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숨이 막힙니다. 그리고 그 숨막힘이 쌓이면 사람은 결국 그 무게를 준 사람으로부터 멀어지려 합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뜻으로 베풀었다 해도 받는 사람이 그것을 빚으로 느끼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균형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불균형의 무게는 결국 아들의 어깨 위로 조용히 전가됩니다. 아내의 불편함은 남편의 침묵이 되고 남편의 침묵은 어머니와의 거리가 됩니다. 아무도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차갑게 살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께 현명하게 사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가까이 다가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조금 물러서는 것이 가장 깊은 사랑입니다. 며느리와의 거리를 두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중의 다른 이름입니다. 100년의 세월이 제게 가르쳐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것입니다. 오래가는 관계는 언제나 서로에게 숨쉴 공간을 남겨준 관계였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며느리와 아들 사이에서 시어머니가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께 천천히 그러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책에서 읽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105년을 살아오면서 직접 보고 느끼고 때로는 실수하면서 배운 삶의 진실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주는 사람은 자신이 주는 만큼 상대방도 기뻐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그 믿음이 얼마나 자주 관계를 망가뜨리는지를 목격해 왔습니다. 주는 사람의 선한 의도와 받는 사람의 실제 감정 사이에는 때로 깊은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을 건너지 못한 채 쌓인 것들이 어느 날 조용히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저는 그것을 감정의 빗장부라고 부릅니다. 제가 60대였을 때 가까이 알고 지내던 한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 집의 시어머니는 정말 보기 드문 분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며느리 목재 밥상을 차렸고 손자들의 학교 준비물을 챙겼으며 명절이면 며느리의 친정 부모님께까지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배치는 끝이 없었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 며느리를 부러워했습니다. 저런 시어머니를 두다니 복도 많다고들 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났을 때 저는 그 며느리의 얼굴에서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녀의 표정은 부드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굳어졌습니다. 감사함이 아니라 어딘가 모를 피로함이 그 눈 속에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조심스럽게 그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너무 잘해주셔서 저는 늘 숨이 막힙니다. 갚아도 끝이 없는 것 같아서 그 집에 가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왜 숨이 막힌다고 말하는가? 인간은 본래 자존심을 가진 존재입니다. 누군가에게 계속 받기만 하면 처음에는 감사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사는 서서히 부담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장부를 만들어냅니다. 나는 이만큼 받았다. 언제 갚아야 하는가? 갚을 수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빚의 감각은 관계를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조여드는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부담스럽게 만드는 존재로부터 본능적으로 멀어지려 합니다. 이것은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심리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께 냉정하게 계산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다만 사랑에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0대에 저는 사랑이란 아낌없이 쏟아붓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105살이 된 지금 저는 압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받아낼 수 있는 크기에 맞추어 주는 것입니다. 그릇이 작은데 물을 계속 부으면 물은 넘쳐 결국 바닥을 적십니다. 며느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맑고 깨끗한 사랑이라도 상대방의 그릇을 넘치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홍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 홍수의 피해는 언제나 아들에게까지 번집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로 인해 지쳐 있을 때 그 지침은 가장 먼저 남편에게 쏟아집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호소하고 남편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지킵니다. 아무도 나쁜 사람이 아니지만 아무도 편안하지 않은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균열이 깊어지면 아들은 어머니를 사랑하면서도 그녀를 피하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멀어지는 비극, 이것이 지나친 친절이 만들어내는 가장 잔인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은 단순합니다. 주되 헤아리십시오. 베풀되
상대방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며느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계속 건네는 것은 아무리 선한 마음이라도 결국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면 먼저 물어야 합니다. 필요한 것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그 며느리를 생각합니다. 그녀는 분명 시어머니를 미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다만 숨 쉴 공간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주지 못한 시어머니도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다만 사랑의 다른 언어를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100년을 살아오며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가장 오래 기억되는 사람은 가장 많이 준 사람이 아니라 가장 적절하게 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공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존재 방식, 삶의 방식, 그리고 자신이 이 세상에서 차지하는 자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누군가의 영역을 침범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흔드는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뜻으로 다가가도 그 경계를 넘는 순간 상대방은 본능적으로 방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며느리가 차갑거나 이기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가진 가장 근원적인 본능입니다. 저는 이것을 고슴도치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고슴도치는 추운 겨울 서로의 온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너무 멀리 있으면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는 본능적으로 서로에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찔리지도 않고 얼지도 않는 그 거리. 그것이 바로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지혜로운 간격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너무 멀면 가족이 아니고 너무 가까우면 서로를 아프게 합니다. 제가 80대였을 때 한 지인의 가정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그 집의 시어머니는 매우 부지런하고 능력 있는 분이었습니다. 평생 살림을 도맡아 해온 그녀에게 집안일은 자부심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을 하고 며느리가 들어오자 그녀는 자연스럽게 예전처럼 행동했습니다. 며느리가 차린 밥상에 간이 좀 싱겁구나 하고 말했고 아이가 태어나자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손자의 학원 선택에도 의견을 보탰고 며느리가 고른 커튼 색깔도 우리 아들이 저 색은 싫어한다며 바꾸도록 권했습니다. 그 시어머니는 한 번도 나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가족을 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마음 속에는 날마다 한 줄씩 기록이 쌓여갔습니다. 간섭받은 밥상, 부정당한 육아 방식, 무시당한 취향, 인정받지 못한 선택들, 그 기록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늘 공손했고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났을 때 그 가정은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집에 가면 제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며느리에게 있어 그 집의 살림은 단순한 가사노동이 아닙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의 문제는 단순한 육아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가 한 인간으로서, 한 어머니로서, 한 여성으로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 자꾸 누군가의 손이 들어온다면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어
살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삶을 빼앗긴다는 느낌이 들 때 반드시 저항합니다. 그 저항이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거리두기로, 때로는 아들을 통한 간접적인 갈등으로 표출됩니다. 30대에 저는 경험이 많다는 것이 곧 옳다는 의미라고 생각했습니다. 연장자가 먼저 살아봤으니 더 잘 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105살이 된 지금 저는 압니다. 더 많이 살았다는 것은 더 많이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더 오래 기다릴 수 있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며느리도 살아가면서 배울 것입니다. 실수도 하고 돌아오기도 할 것입니다. 그 과정을 그녀 스스로 걷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자세입니다. 간섭과 관심은 다릅니다. 관심은 상대방이 필요로 할 때 곁에 있는 것입니다. 간섭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을 때도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종이 한 장처럼 얇지만 그 결과는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며느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손을 내미는 시어머니는 고마운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들어오는 시어머니는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결국 불편한 존재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관심이고 어디서부터가 간섭인가? 그 경계는 어디에 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경계는 며느리의 표정에 있습니다. 그녀가 편안하게 받아들이면 관심이고 그녀가 잠깐이라도 굳어지면 그것은 이미 간섭의 영역에 들어선 것입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사람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며느리의 왕국을 존중하십시오. 그 왕국이 당신의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보기에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녀의 왕국입니다. 그 왕국 안에서 그녀가 왕이 되어야 그 가정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건강할 때 비로소 아들도 행복해집니다. 아들의 행복이 곧 어머니의 행복이라면 며느리의 왕국을 지켜주는 것이야말로 어머니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100년을 살아오며 제가 본 가장 지혜로운 시어머니들은 가장 많이 관여한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조용히 가장 품위 있게 물러설 줄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그 물러섬 속에 진짜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 안에서 며느리도 아들도 그리고 그녀 자신도 오래도록 평화로울 수 있었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목격한 비극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도 아니었고 가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한 마음을 가진 어머니가 아들의 결혼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며느리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만 가족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마디를 보조물 뿐입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수십 년을 함께 쌓아온 가정의 벽에 조용히 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졌고 결국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균열이 되었습니다. 부부 싸움에는 절대로 끼어들지 마십시오. 이것은 제가 105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원칙 중 하나입니다. 아들이 힘들다고 하소연할 때, 며느리가 억울하다고 눈물을 보일 때, 그 순간 어머니의 심장은 찢어집니다. 자식의 고통을 보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는 압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참아야 합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어렵든 그것이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왜 그런가? 저는 그 이유를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은 외부에서 보는 것과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아내의 잘못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아내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그저 자신이 힘들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가 그래, 내 아내가 잘못했다. 내가 한마디 해주겠다고 나서는 순간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나서주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다만 위로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개입하는 순간 부부 사이의 작은 파도는 갑자기 세 사람이 얽힌 복잡한 폭풍이 됩니다. 그리고 그 폭풍 속에서 화살은 반드시 어머니를 향합니다. 이것이 가족 갈등의 잔인한 물리학입니다. 부부는 싸우더라도 결국 서로에게 돌아갑니다. 인간은 가장 가까운 사람과 화해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인이 개입하면 두 사람은 갑자기 공동의 적을 갖게 됩니다. 그 공동의 적이 바로 어머니가 됩니다. 어제까지 아들이 어머니가 옳다고 했어도 아내가 눈물을 보이는 순간 아들의 마음은 기울어집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공동의 적이 되어버린 어머니는 그 이후로 아들 부부 사이에서 불편한 존재로 남게 됩니다. 제가 직접 알고 지내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아들 내외는 결혼 초반에 자주 다쳤습니다. 주로 돈 문제였고 때로는 육아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아들은 가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했고 어머니는 그때마다 며느리의 잘못을 아들 편에서 확인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위로받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개입은 점점 직접적이 되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직접 전화해 우리 아들이 많이 힘들어한다고 말하기 시작했고 부부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은근히 며느리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아들의 가정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향한 깊은 불신을 품게 되었고 그 불신은 남편을 향한 원망으로 번졌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우리 부부 사이에 왜 끼어드는 거야? 아들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날마다 소진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어머니로 인해 가정이 흔들리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어머니와의 연락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미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어머니는 나중에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지키려 했는데 오히려 아들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 말 앞에서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 안에서 화살은 절대로 직선으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화살은 언제나 돌아옵니다. 그리고 가장 선한 마음으로 활을 당긴 사람에게 가장 날카롭게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가족 관계의 잔인한 역설입니다. 개입하지 않는 것이 무관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침묵이 냉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100년의 경험으로 말씀드립니다. 부부싸움 앞에서의 침묵은 어머니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가장 강한 행동입니다. 아들이 하소연을 해올 때 이렇게 하십시오. 들어주십시오. 그러나 판단하지 마십시오.
공감해 주십시오. 그러나 편을 들지 마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그러나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많이 힘들었겠다. 잘 될 거야.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을 말하는 순간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를 잃기 시작합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100년을 살아온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가장 깊은 형태의 사랑입니다. 부부의 문제는 부부가 풀어야 합니다.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두 사람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따뜻한 자리를 언제나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주는 것, 그것이 어머니라는 자리의 진짜 의미입니다. 아들의 결혼을 지키고 싶다면 그 결혼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멀리서 조용히, 그러나 언제나 따뜻하게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오래가는 선물입니다. 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돈 이야기를 꺼내면 불편해 하십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 돈을 계산한다는 것이 인정 없어 보인다고 생각하십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족끼리 무슨 돈 계산이냐고, 줄 수 있을 때 주는 것이 사랑 아니겠느냐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105년을 살아오면서 저는 수없이 많은 가정이 돈 문제로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마음 아픈 경우는 너무 많이 주었기 때문에 무너진 가정들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준 돈이 어떻게 관계를 망가뜨리는가? 저는 이것을 방파제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방파제는 파도를 막아주는 구조물입니다. 그러나 방파제가 너무 많은 것을 막아버리면 항구 안의 물은 순환을 잃고 썩기 시작합니다. 적절한 파도는 필요합니다. 삶의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어느 정도의 파도는 그들이 스스로 헤쳐나가는 힘을 기르게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 모든 파도를 대신 막아버리면 아들 내외는 결코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서지 못하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그 방파제를 원망하게 됩니다. 제가 90대였을 때 한 지인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평생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재산을 아들 내외를 위해 아낌없이 썼습니다. 집을 사줬고 차를 바꿔줬으며 손자들의 학원비를 대줬습니다. 부족하다 싶으면 언제나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줄 수 있을 때 주는 것이 늙어서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을 했고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예전만큼 빠르게 지원해주지 않으면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손자들은 할아버지를 용돈 주는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그 지인은 어느 날 밤 저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랑을 주었는데 돌아온 것은 당연함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인간의 심리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처음 받을 때는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받을 때는 익숙해집니다. 세 번째 받을 때는 당연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받지 못하면 서운해집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입니다. 주는 것이 반복되면 받는 사람의 기준선이 올라갑니다. 그 올라간 기준선 아래로 내려오는 순간 관계는 감사 대신 실망을 낳습니다. 이것이 지나친 경제적 배포이 만들어내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잔인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도우십시오. 작은 불편함까지 해결해 주려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해결하도록 두십시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자립심을 키우고 어려움을 이겨낸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그 자부심이 그들을 진정으로 강하게 만듭니다. 둘째, 도울 때는 조용히 하십시오. 도움을 베풀면서 내가 이만큼 해주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순간 그 도움은 선물이 아니라 빚이 됩니다. 가장 품격 있는 배편은 받는 사람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배편입니다. 조용히 자연스럽게 그리고 조건 없이. 셋째, 자신의 경제적 독립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이 마지막 말을 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닙니다. 돈은 존엄입니다. 돈은 자유입니다. 돈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패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목격한 가장 슬픈 장면 중 하나는 모든 것을 자식에게 쏟아붓고 노년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부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식의 눈에 그들은 이제 부양해야 할 짐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이 짐이 되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아름답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부모가 스스로 설 수 있는 모습입니다. 경제적으로 독립된 부모는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담을 주지 않는 부모는 자식이 진심으로 찾아오고 싶은 부모가 됩니다. 의무가 아닌 그리움으로, 부담이 아닌 따뜻함으로 찾아오는 관계. 그것이 노년의 가장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입니다. 30대에 저는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105살에 저는 압니다. 진정한 사랑은 주는 것과 지키는 것,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지키면서 필요한 만큼만 나누는 것, 그것이 가장 오래가는 사랑의 방식입니다. 베풀되 절제하십시오. 나누되 자신을 잃지 마십시오. 자식을 사랑하되 그 사랑이 자식을 약하게 만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방파제는 파도를 완전히 막는 것이 아니라 파도의 힘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 조절 속에서 항구는 안전해지고 그 안전함 속에서 배들은 스스로 먼 바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진짜 역할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몇 번이나 아들 내외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까? 며느리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손자가 학교에서 잘 지내는지, 아들이 직장에서 힘들지는 않은지, 그 생각들이 하루의 절반을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정작 오늘 당신 자신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무엇을 즐겼는지를 떠올리려 하면 쉽게 떠오르지 않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 물음 앞에서 많은 분들이 조용히 멈추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녀를 위해 사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배웠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고 자신의 욕구를 내려놓는 것이 덕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05년을 살아오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잃어버린 부모는 결국 자녀에게도 무거운 존재가 됩니다. 스스로 비어버린 그릇은 다른 사람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내면의 정원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정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정원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
자신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들 자신만의 고요함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남을 위해 살다 보면 그 정원은 점점 방치됩니다. 잡초가 자라고 꽃은 시들고 흙은 굳어버립니다. 그리고 정원을 잃어버린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정원을 기웃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들 내외의 삶에 자꾸 관심이 쏠리는 것은 어쩌면 자신의 정원이 비어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자신만의 삶을 되찾으십시오. 책 한 권을 읽으십시오. 오래 읽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에 10페이지면 충분합니다. 그 10페이지 안에서 당신의 생각은 깨어나고 당신의 내면은 조용히 충만해집니다. 친구 한 명을 만나십시오. 오래된 친구, 오래된 이야기, 오래된 웃음. 그 속에서 당신은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니라 온전한 한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걸으십시오. 저는 지금도 아침마다 걷습니다. 105살의 몸으로 걷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걷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걷는 동안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를 돌아보고 오늘을 느끼고 내일을 조용히 준비합니다. 걷는 동안 바람을 맞고 햇살을 받고 나무를 봅니다. 그 단순한 행위 안에서 저는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아침 1시간의 산책은 그 어떤 약보다 강합니다. 몸을 깨울 뿐 아니라 마음을 깨웁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삶에 함부로 끼어들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이 충분히 풍요롭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70대 초반에 남편을 잃고 이후 10년을 오롯이 아들 가정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매일 아들 내외의 소식을 기다렸고 연락이 없는 날이면 불안해했습니다. 손자들의 성적표를 더 걱정했고 며느리의 일상을 더 궁금해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온통 다른 사람들의 삶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그녀는 더 외로워졌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기대가 부담스러워 연락을 줄였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관심이 불편해 거리를 뒀습니다. 그녀가 더 매달릴수록 가족은 더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아들 이야기 말고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그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가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기대어 삽니다. 그리고 그 기댐은 상대방에게는 언제나 무게로 느껴집니다.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 당신이 설레는 것, 당신이 매일 아침 일어나고 싶은 이유,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꽃을 기르는 것도 좋고, 글씨를 쓰는 것도 좋고, 오래된 음악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순전히 당신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도 아닌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해. 부모가 자기 삶에 충실할 때 자녀는 비로소 마음 편히 효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역설처럼 들리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부모의 행복이 전적으로 자식에게 달려 있을 때 자식은 그 무게를 감당하기 힘들어합니다. 반면 부모가 자신의 삶 속에서 기쁨을 찾고 스스로 충만한 모습을 보일 때 자식은 부담 없이 부모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그리움으로, 부담이 아니라 따뜻함으로.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노년의 가족 관계입니다. 30대에 저는 사랑이란 자신을 비우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105살에 저는 압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채운 후에야 비로소 넘쳐 흐를 수 있습니다. 비어있는 사람은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지쳐있는 사람은 온기를 나눌 수 없습니다. 자신의 정원을 가꾸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오래, 더 깊이, 더 품위 있게 사랑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오늘 당장 당신만의 정원으로 돌아가십시오. 책상 위에 먼지가 쌓인 책 한 권을 펼치십시오. 오래 연락하지 못한 친구에게 전화 한 통을 하십시오. 내일 아침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 천천히 걸으십시오. 그 작은 행동들이 모여 당신만의 이야기를 다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만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삶에 기댈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아들도 며느리도 당신 곁으로 기꺼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가족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5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친절이 짐이 될 수 있다는 것, 며느리의 영역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 부부 사이에 절대 끼어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 경제적 배초에도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이 5가지를 관통하는 하나의 공통된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에는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압니다. 이 말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거리를 둔다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것은 포기 아닌가? 관심을 끊으라는 말 아닌가? 가족인데 어떻게 거리를 두는가? 그 마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가까움이 곧 사랑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고 자주 챙겨야 좋은 부모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그 믿음을 조심스럽게 다시 들여다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리는 사랑의 반대가 아닙니다. 거리는 사랑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쓴 글에서 고슴도치의 이야기를 처음 접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온기가 필요해 가까이 모여듭니다. 그러나 너무 가까이 붙으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아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찔리지도 않고 얼지도 않는 적절한 거리를 본능적으로 찾아냅니다. 그 거리 안에서 그들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면서도 서로를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며 오래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관계도 정확히 이와 같지 않은가?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조심스러운 거리 조절을 필요로 하는 관계가 아닌가? 너무 멀면 가족이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가까우면 서로를 아프게 합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서로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찾아내는 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물러서고, 의식적으로 침묵하고, 의식적으로 기다리는 연습을 통해 조금씩 몸에 새겨집니다. 제가 100살이 넘어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사람 곁으로 돌아옵니다. 자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을 그리워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되 판단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옵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노년의 가족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한 발짝 물러설 줄 알아야 합니다. 물러선다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물러설 줄 아는 사람은 관계의 온도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용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뒤로 물러서는 것이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물러서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을 때 관계는 비로소 오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관계의 시작과 끝을 보았습니다. 오래가는 관계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관계 안에는 언제나 서로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고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며 필요할 때 곁에 있되 원하지 않을 때는 조용히 물러나는 지혜, 그 지혜를 가진 관계는 세월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반면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려 했던 관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지쳐갔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온기가 열기가 되고 그 열기가 부담이 되고 그 부담이 거리두기가 되었습니다. 가까이 있으려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멀어진 관계들, 저는 그런 관계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시어머니 곁에서 며느리는 비로소 편안함을 느낍니다. 내 영역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 내 선택이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 내가 이 가정의 주인으로 서 있다는 느낌, 그 느낌을 받는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든든한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든든함은 자연스럽게 아들에게로 전해집니다. 어머니가 참 좋은 분이야. 아내가 그 말을 편안하게 할 수 있을 때 아들은 비로소 어머니에게 마음을 활짝 열 수 있습니다. 거리가 가까움을 만듭니다. 이것이 역설처럼 들리지만 이것이 100년의 삶이 저에게 가르쳐준 진실입니다. 조금 떨어져 있어야 그리움이 생깁니다. 조금 물러서 있어야 상대방이 찾아오고 싶어집니다. 언제나 거기 있는 존재는 안타깝게도 그 존재의 소중함을 잊게 만듭니다. 그러나 조금 여백을 둔 존재는 마음속에 오래 남습니다. 웃으면서 거리를 두십시오. 차갑게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러나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연락이 오면 반갑게 받고 오지 않으면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면 기꺼이 응하고 요청하지 않으면 나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경계를 웃음으로 유지하는 것, 그것이 가장 성숙한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 거리 안에서 아들도 며느리도 그리고 어르신 자신도 비로소 숨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숨 쉴 수 있을 때 그 가정은 오래도록 따뜻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붙들어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돌아오고 싶은 관계, 의무로 유지되는 가족이 아니라 그리움으로 이어지는 가족, 그것이 제가 105년의 삶 끝에서 가장 소망하는 가족의 모습입니다. 사랑한다면 조금 물러서십시오. 그 물러섬 속에 진짜 사랑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5가지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나친 친절이 짐이 된다는 것, 며느리의 영역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 부부 사이에 끼어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 경제적 배천에도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원칙을 하나로 묶는 진실, 사랑에는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 이것들은 제가 책에서 읽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105년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실수하고 수없이 돌아보고 수없이 고쳐가며 몸으로 배운 삶의 진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셨습니다. 며느리에게 반찬을 챙겨준 그 마음, 손자를 위해 밤새 뜬 눈으로 걱정한 그 마음, 아들이 힘들까봐 먼저 전화를 걸던 그 마음, 그 모든 마음은 아름다웠습니다. 방법이 때로 서툴렀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 자체는 한 번도 잘못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방법으로 사랑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 마음으로 사랑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그 사랑을 조금 더 지혜롭게 표현하면 됩니다. 더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더 현명하게 주는 것, 더 자주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더 따뜻하게 기다리는 것, 더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품위 있게 물러서는 것. 그 작은 변화들이 앞으로의 관계를 전혀 다르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제 나이에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입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 못한 것은 내일 하면 된다고, 지금 하지 못한 말은 나중에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05살이 된 지금 저는 압니다.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유한한 시간 안에서 가장 아까운 낭비는 사랑하는 사람과 서로를 아프게 하며 보내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마음의 짐을 안고 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아들과의 거리가 멀어진 것 같아 마음이 무거운 분이 계실 것입니다. 잘 해주려 했는데 오히려 오해를 받은 것 같아 억울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그 모든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들에게 조용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려놓으십시오. 잘 보여야 한다는 부담, 더 해주어야 한다는 압박, 사랑받아야 한다는 갈망, 그것들을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그것들을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의 어깨가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깨가 가벼워진 사람은 더 오래 걸을 수 있습니다. 더 오래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더 오래 가족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는 힘으로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는 향기로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장미는 나비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피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나비는 어김없이 장미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도 그런 존재가 되십시오. 쫓아가지 않아도, 붙들지 않아도, 억지로 연락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가족이 돌아오고 싶은 존재. 그것이 노년의 가장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자신을 가꾸고 매일 자신의 정원에 물을 주고 매일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1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오늘 며느리에게 하려던 전화를 한번 참아보는 것, 오늘 아들에게 하려던 걱정의 말 대신 따뜻한 안부 한마디를 건네는 것, 오늘 자신을 위해 책 한 페이지를 읽는 것, 오늘 아침 혼자 조용히 걷는 것, 그 작은 시작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저는 지금 이 글을 쓰면서 많은 얼굴들을 떠올립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다가 노년에 외로워진 어머니들 잘 해주려 했는데 오히려 멀어진 관계에 상처받은 어른들,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 서툴렀던 모든 분들, 저는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충분히 진심이었습니다. 이제 그 사랑에 지혜를 더하면 됩니다. 그것뿐입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가장 오래가는 사랑은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조금 떨어져서 지켜봐주는 사랑,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사랑, 기다릴 줄 아는 사랑, 상대방이 숨 쉴 공간을 남겨두는 사랑. 그 사랑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조용하고 단단하고 오래갑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와도 그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욕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지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의 노년이 고요하고 품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자도 여러분 곁으로 기꺼이 돌아오는 따뜻한 날들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기쁘고 하루를 마치는 것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진심 어린 소망입니다. 인생은 시끄러운 축제가 아닙니다. 인생은 조용한 계속됨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숨을 쉬고 한 걸음씩 걷는 것, 그 단순하고 조용한 계속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삶의 진짜 아름다움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무언가를 붙들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품위 있게 그리고 따뜻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저는 김형석입니다. 105년을 살았고 아직도 매일 아침 걷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